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팩트나 요인들이 좀 오버슈팅 돼 있다. 10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10월 달에 전월세 거래량도 또 못 받쳐준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힘이 많이 빠지겠죠. PF는 지금 숨어있는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터져도 국가 경제에 큰 무리 없다. 잠시 출렁일 수 있지만 이미 마스터가 다 돼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동맥경화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그런 동맥경화 상황이요. 네. 정말 한계에 이른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잖아요. 한계 이렇다는 건 네, 이것도 좀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동맥경화에 이제 그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데 이게 그래도 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이 껴가지고 이거는 아니죠. 저는 네. 거꾸로 네. 막혀버렸어. 막혀버렸어. 이미 10월 달에 한번 막혔어. 그래서 응급치료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뚫었어. 뿍. 아, 구멍이 있어. 네. 구멍으로 겨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얘가 또 막혀가는 거예요. 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건강 상태는 건 뭐야? 수출이 좋아진다든지. 그렇죠.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막혀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뚫는 거야. 억지로. 네. 그러면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한 이게 버티겠냐고요. 그렇죠. 언젠간 막히겠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산삼을 먹어가지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또 있지만 네. 좀 희박한 경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그 아파트 가격 변동률하고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네. 음에서 양으로는 바뀌어가지고 네, 다 양으로 바뀌었죠. 예, 양으로 바뀐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하락이 와서 W자 더블딥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예, 또 제가 그러죠. 예. 더블딥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99%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세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거는 이제 뭐 만약에 6개월이나 1, 2년 뒤에 네. 빠르면 6개월 안에 늦으면 아. 계산해 보면 2009년도를 더듬어 볼게요. 네.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2009년 1월에 던졌는데 11년에 터졌거든요. 5월에. 네. 그러면 11, 1년 반, 2년 정도 뒤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2023년 1월이니까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 후년 초에 WD 확 올 수 있다. 버티다가. 아니면 최근에 경제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리 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많이 혼동스러울 겁니다. 부동산은 가격과 타이밍입니다. IMF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집을 매수한 분들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매수 매도 타이밍이 보이는 식견을 갖춘다면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자산 증식, 행복한 투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팩트와 요인들을 알고 있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강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정책의 제도의 실행 가능성이 언제 될지, 주택의 적정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의 30년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확실히 더 온다. 한 번 더. 작년 기억나잖아요. 연말에.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다들 안 했잖아요. 네. 저는 면접도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이 온다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왜? 저는 뇌피셜도 있지만 데이터나 이렇게 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려면 간단하잖아요.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경제가 좋아야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좋은데 왜 올라가죠? 네. 그냥 펌핑. 연끌 왜곡 기사. 네. 그렇죠? 호가창 띄우듯이 그 자전 거래로 신고가 띄우고 그것도 반 이상이 다 가짜 거래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런 기득권들의 어떤 패턴이 이어졌었고 코로나 저금리 때문에 그건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제자리 가야죠. 근데 왜 제자리 안 가죠? 지원으로 떠받친 그런 것들. 그렇죠. 대출로 떠받치고 떠받친 있잖아요. 거. 그러니까 그 대출은 뭘로 하죠? 정식 자금이니까 나라 돈 써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뻥끗 났잖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돈 MBS 들을 때도 투자자들이 돈을 낸단 말이에요. 투자들이 국채가 5%인데 국가에서 발행하는 MBS가 4%면 팔아줘요? 안 팔잖아요. 네. 도리어 기관 투자자나 그 MBS 투자자들이 지금 4% 특례보금자 이런도 돈을 빼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계약하는지 모르잖아요. 투자 조건은. 그죠? 그렇죠. 세금으로 배팅한 게 아니라 그 MBS 유동화 증권으로 했단 말이에요. 갚아야 돼요, 나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엉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또 세금을 메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이라도 또 40조 한다? 이게 터지면 난리 나거든요. 두 개 다 터지면. 100조인데 100조를 어떻게 메꿉니까? 네. 세금 겨우 거두는 게 300조인데 네. 350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정황상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냉철하게 판단하자 이거죠.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팩트나 요인들이 좀 오버슈팅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예전에 그림표를 나중에 한번 더 초대해 주시면 제가 데자뷰 그림을 가져올 텐데요. 2009년하고 지금하고 2009년. 거의 데자뷰입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벌어질 거라는 99%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요. 역사는 뭐 거짓말 잘 안 하니까 물론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잘 버티고는 있어요 현재.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보면 알겠죠. 10월 달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가 8월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3주 정도 승인을 하니까 8월 달에 막 한 분들이 9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집을 샀을 거예요. 10월 달에는 이제 없죠. 그 대출이. 네. 그죠? 그렇죠. 그럼 10월 달 거래량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게 4, 5개월, 5, 6개월 갈 거라고 생각했고 9월 달부터는 꺾일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담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쵸. 이거 끝나야 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힘이 약하잖아요. 4천을 못 넘고 거래량이. 그러면 10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만약에 거래량이 뭐 5천 건 늘어났다. 평균 서울 아파트가. 그러면 예전에 3, 4천보다 더 올라온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주택 가격이 내려왔거나 소득이 늘었거나 둘 중에 하나 거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한번 여러분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 판단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2년도에 벌어졌던 그 네. 더블딥 그게 지금도 한 번 더 재현될 수 있다. 그림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꼭 불러서 제가 네.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바닷물도 뭐 다 마셔보는 게 아니라 네. 찍어보듯이 막 100마디 말보다 그림 보면 딱 알잖아요. 그 그림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도 한문도가 얘기한 게 저 얘기구나. 저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네. 이게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다시 회복한 지역들을 보면은 조금 고가 아파트들 좀 네네. 좀 좋은 뭐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 네네.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이잖아요. 강남, 네네, 강남. 마양서, 네. 예, 마용소 그런 쪽인데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올랐지 다른 부분들은 뭘 올랐냐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올랐다는 수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정고점 대비해서 보통 거래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운 좋으면 80% 선이고 네, 다 75에나 70이에요. 그러면 20, 네. 30%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사고하고 선호하는 지역은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당되는데 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더 냉정하게 판단할 게 뭐냐. 그러면 오르고 있으면 집을 걷어들여야죠.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왜 매물이 따따블 늘어나죠? 그거 되게 그걸 궁금한 것 이상해요. 같아요. 매물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고 작업하는 거죠. 작업하는 건가요? 네, 제가 현장의 모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오르니까 송파 H. 엘리트 아파트들이 19억대까지 18억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24억, 5억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팔려 말이지 않습니까? 잘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5억을 기대하고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이 이제 올라갈 때 뭐라 그랬겠어요. 대표님, 조금만 있으면 1억 더 받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근데 나는 여기 회사에서 이거 돈을 맞춰줄 날이 2달 뒤야. 그럼 2달 안에 팔아줄 수 있겠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한테. 그럼요. 무조건 오른 거야. 이거 1년 가요.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이제 26억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면. 회복한다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네. 말 듣고, 공인중개사님 말 듣고, 25, 6억 간다고 판린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는데, 왜 찾아오러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 어떻게 돼요? 요즘 조금 뜸한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뭐 정부 같은 이런 얘기 막 던지겠죠. 네. 근데 이번에 9.16 대책이 나왔죠. 네.
대책이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움찔해서 음. 펌핑하는 걸 거의 어. 줄였죠. PF만 살려두고 그죠? 네. 다 막아놨잖아요. 다른 얘기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신호를 준 거예요. 더 이상 못 쳐줘, 못 받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똑똑한 분들은 스탠스를 바꿔야겠죠. 아 지금 끝물인데 조금 낮춰서 파셔야겠네요. 이렇게 패턴을 바꾸겠죠.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니 26억 20억 받는 게 받아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은 명분이 생기죠. 아니 19억일 때 여기까지 받쳐줘서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일어나서 팔린다는데 소유주께서 더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못 팔죠 당연히 이게 명분이 생기죠. 네. 요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러면 그 매도자는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런 갈등이 강남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뭐 증권과 증권과 찌라시 내지 저의 뇌피셜 또 안테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물건이 더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되잖아요. 네. 그럼 낮춰서 팔아야지 팔리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뭐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보도하고 좀 틀리네 현장은.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도 틀리고 그죠? 데이터도 들리고 그런 선호하는 아파트들도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벌써 흔들리는 전초전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죠. 네, 거래량이 늘진 않으니까. 늘진 음. 않고 그 가격대에서 멈춰서 낮춘 것만 팔리니까. 음. 그리고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통계의 표본을 아직도 공개를 못해요. 네. 그럼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표본을 공개 못하는 통계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뭐 전 정권에서 그 네. 통계를 좀 위조라고 똑같아요. 전 정권 이 정권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이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네.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공개적으로 표본 공출하고 하면 뭐 어느 정부가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완전히 바꿔 쓰지 않나. 그건 권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들 들어보면 뭐 압수수색 한다는데 그것도 말장난이고 조금 낮게 해주면 좋겠다 하면은 통계상 안 됩니다 하면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은 중요한 통계가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요. 개인이 판단을 해요. 담당 지역에 대해서. 이런 통계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뭐 얘기 더 정리됐죠. 뭐. 그게 들어가는군요. 정성적인. 네, 제가 또 이렇게 방송했다가 또 국가기관 소송을 당할까봐 다 녹음 떠났습니다. 네, 고백한 내용도 다 떠났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가이드 국가기관이면 와. 공정하게 해야겠죠. 그렇구나. 이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제보하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그분들이 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담당자분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기록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다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빨리 만나서 개선하자 했더니 네 그래야죠. 그러고서 회피하고 있다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작년 한 6월 중순부터 올 초까지 급하게 집값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보니까 되게 선호하는 지역들도 막 한 30%, 35%까지 정고점 40% 송파는 40%. 송파는 40%까지만 빠지고 했는데 이번에 더블딥이 온다면 네. 그때도 한 요 정도를 예상은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바닥이 조금 더 높아지는? 바닥이 좀 더 그때보다 높아지냐? 약간 높은 그런 저는 하락일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매물량을 볼 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락이 더 깊어진다는 것인가요? 대출 정책에 달린 건데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무리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대출을 갖다 왜 전 세계에서 DSR을 하자고 그랬겠어요. 미국이 터져가지고 다 고생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한 게 DSR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깬 건 아니지만 편법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럼 원래 원한 대로 가야지 전 세계가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가려면 원한으로 가는 순간 이미 유동성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살 사람 이미 다 샀고 대출 DSR 들어가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강남의 집값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 32평이 지금 45, 55, 45억 가는데 그게 70억 될까요? 60억이 될까요?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했던 얘기니까. 45억, 50억인데 그게 갑자기 35억대로 좀 빠졌단 말이에요. 매매가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약간 회복하는 추세일 뿐인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20억에서 24억이었는데 지금 12억에서 14억으로 반토막 났어요.
그럼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죠. 그렇죠. 안 늘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정리됐죠. 네. 근데 매물은 늘어나. 음.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하죠? 네. 못 사는 거죠, 이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살고 파는 건 언제든지 못 파는 시장이 됐다. 지금. 네. 맞죠? 네네네. 그러니까 강남 서초가 지금 90% 회복을 했는데 매물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왜? 부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해서 다시 살 사람이 붙는다라는 수요가. 지금 수요가 어떤 수요예요? 가수요잖아요. 실수요도 껴있지만 그게 약간의 정부에서 던진 처분기한 3년짜리하고 50년 주담대를 활용한 지금 매수 세력이 들어왔음에도 제가 볼 때 5천 건은 못 넘을 것 같거든요. 네. 평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물은 예전에 두세 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한번 변동성을 걷겠죠. 중요한 건 종부세를 낮춰줬잖아요. 세금을. 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면 시장은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 가이드의 데드라인 시점을 계산상으로는 예전에 말씀드린 40%라고 말씀드리는데 최대 50%.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뭐 배당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자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본이라는 원본이 어디에 기회비용을 내가 투입을 해서 뭐 사업에 투자라든 주식에 투자라든 예금으로 넣든 거기에 있는 수익이잖아요. 그 대가를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은 뭐 배당률에다가 뭐 다 이제 틀리잖아요. 사업은 사업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부동산은 자본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 자본세 차익은 자본세가 났을 때 해당되는 거고 평소에는 계산할 때 원래는 임대 수익률로 부동산 가치를 정해요. 네. 해외는 다. 우린 전세 때문에 지금 특별한 경우인데 그 임대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25억인 아파트가 전세 시세 강남 4구 패턴이요. 시세가 전세가 보통 1억에 300, 350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1억을 안 하고 우리 저 전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이 되니까 보증금을 5억으로 칩니다. 보통. 그래서 요새 패턴이 많이 바뀐 게 봄에는 1억에 300, 350이 많았어요. 32평이. 근데 네. 지금은 5억, 6억에 150, 160 이게 많아요. 그 전세 대출 보증금 끼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임대 수익률을 환산해 보니 캠 레이트라고 그러죠. 1.7에서 2%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놨을 때 수익률이 지금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계속 갖고 가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안 오른다고 가정하면 감가상각도 치러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죠. 자기는 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를 놨죠. 네. 그럼 여기다 세를 놓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물론 나중에 자본시세 있으면 그때도 팔 생각도 있지만 지금 이게 더 안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이걸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지금. 손해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안 파는 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이미 손해보고 있지만 자본시세가 말씀대로 이게 어디까지 35억 갈 거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근데 이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처럼 이제 터지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맞춰서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 자꾸 빠져나가니까 낮춰지잖아요. 네. 임대 수익률이 봄에만 해도 2%, 2.1% 했거든요. 요새 5억으로 느니까 1.7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뭐지? 임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옛날에 그 하버드의 그 부동산 유명한 박사님 계세요. 네. 임대 수익률이 장기 곡선이 낮아지면 주택시장은 침체인 거예요. 임대 수익률이 천천히 올라가지 않으면 호황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임대 수익률이 요새 전월세 뭐 월세 막 올라간다더니 멈췄잖아요. 지금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 마이너스 0.몇 %. 자, 이 패턴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왜 내려가죠? 경제가 안 좋고 수요자들이 소득이 늘어야 제가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전셋값 상승은 안 되는 건가요? 전셋값은 좀 상승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상승하는 척 제 개념에서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폭증을 했어요. 매매가 안 돼가지고 2022년 초에 매매가 안 되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2020년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갱신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집을 사서 들어갈 때 갭투기를 없앤다고 집을 투자할 때 6개월 안에 입주를 안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현재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집을 못 팔아요. 빈집이 아니면. 미국처럼 빈집을 파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억지로. 그래서 좀 전세난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내보내고 팔아야겠으니까. 억지로 내보내고 빈집을 만들었어요. 팔릴 줄 알았더니 그때가 이제 꼭지가 가는 거예요. 2021년 하반기. 꼭지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전세를 내보냈는데 갑자기 집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급해져가지고 나중에 2021년 2년 초부터 전세 물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 빈집들이 다시 전세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매는 안 되고 그러다 요번에 1.3 대책으로 인해서 이게 역전된다. 전세는 줄고. 그럼 전세는 왜 줄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세 거래량이 막 늘다가 요즘 줄었거든요. 네. 전세 거래량이 왜 늘죠? 예전보다 전세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올 상반기에. 네. 매매 거래량은 줄었는데 왜 늘죠? 집값의 미래를 안 좋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나중에 사야지.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네.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시장에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뭐 신고가 나온다 이런 곳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실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세 월세 거래량이 9월 달에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8월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좀 슈팅을 해준 것도 있잖아요. 좋게 긍정적으로 그 부분의 힘이 지금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전월세 거래량도 또 못 받쳐준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힘이 많이 빠지겠죠. 전세가 받쳐줘야 매매도 받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전세가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조금 오른 거네요. 그렇죠. 반토막 났다가 네. 다시 회복한 거고. 그렇죠. 회복했는데 그것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와지면 쭉 전세가가 오를 텐데 네. 올라가다 정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네요. 이 가격대에는 이 전세를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계속 줄다가 4개월 전부터 딱 정체예요. 물량이 계속 똑같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오르는 지역은 신축 희소성 있는 대단지에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 단지들은 올라요. 네. 당연하죠. 네. 신혼부부 대출은 또 저렴해요. 금리가. 네. 그 외에 전체 시장을 그걸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